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당정 갈등 양상까지 불러일으켰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전격 철회하겠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어찌 보면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걸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을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어찌 보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도 신속하게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 생각의 전환은 왜 있었을까요? 재난지원금이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 88%에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워낙 이제 그 정부와의 갈등이 많이 빚어졌어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네. 그때마다 이제 여당과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항상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뜻을 꺾고 그랬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강고했던 것 같고 예. 김부겸 총리조차도 국무총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뭐 국민들이 무조건 세금 걷어서 다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당정 간의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치는 게 대선 앞두고 좋을 리가 없겠죠. 예. 물론 권력 핵심과 이제 뭐 차별화를 두고 역대 대선의 공식을 보면은 그래 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뭐니 해도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예.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국민들은 받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정책 브랜드이기도 하고 정책의 대표적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민주당이 집권당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일단 지급하자 납세 유예 얘기도 나오고 이랬던 건데 예. 설령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표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을 돌리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에서 유리하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볼 때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과감하게 정책을 바꾸는구나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한 조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한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후보가 특정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일반 유권자들이 대선 과정 속에서 바라보는 거는요. 어떤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은 뭐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돼서 또는 다른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 간에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정책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네. 두 번째는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원은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정말 바라는 정책 효과가 있는지. 하나 더 한다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예. 이 네 가지 사항에 맞아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다 틀린 거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왜 헌법에 안 맞냐면은 초과세수가 생기면은 우리 헌법 57조 편성권 포함해서 다른 데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비틀어 가지고 하겠다니까 이건 헌법에 안 맞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재원 확보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세수가 생겨도 가용한 자원은 한 2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소비를 증작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는 거는 유연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저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그것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같이 해서 국정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현 정부에 대한 엄하게 따지면 섣부른 차별을 했다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유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는 크게 이재명 후보가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한 후보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집권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아유 저런 정부한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그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기묘하고 예. 아주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책 그 대표 정책을 바꾼 거에 대해서 유연함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재명 후보의 대표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건 못하고 이제 접은 상황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타격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민주당이 평가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국민들도 많을 것인가?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 뭐 또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이 어떻게 그 캠페인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잘못 캠페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 이제 고집을 세운 정책으로 이제 찍힐 수가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소신껏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필요하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일단 의지를 일단 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그것과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쪽으로 간다면 예. 나름 오히려 계속 고집했다는 것보다는 고집한 것보다는 여론의 어떤 반전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역시 워낙 이 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그 집착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오히려 긍정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당장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게 확 완전 여론의 반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다른 정책과 만약에 맞물린다면 좀 유연하게 앞으로도 가고 과도하게 뭐 특검도 생각을 바꿨는데 이따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말에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잘 맞지 않아요 사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돼요. 민주주의란 제도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아무리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의란 관점에서 설령 정의란 관점에서도 맞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 않다. 그 정책은 실행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네. 아무리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여론이 반대한다면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재명이 합니다에만 집착하지 않고 좀 바뀌어나가는 기조를 보인다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유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국면에서 또 계속 이제 과하게 이제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그 생각은 좀 접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되는 게 서로가 공방이 있었던 부분이 윤석열 후보 소상공인 50조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계속 이 부분은 계속 그 밀고 나갈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바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새 예. 정부가 출범하면 네, 내년도의 준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 이거를 지금 쓰느냐 아니면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였었냐면 초과 세수는 반드시 올해 쓰게끔 돼 있고 이거를 만약 유예하면은 예. 홍남기 부총리는 이거 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정책이 누구를 타겟팅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계층한테 더 많이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본인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면서 한마디로 그 유연하게 했다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같이 함께 덧붙여서 가야 되다 보니까 제안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 세수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결국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거에다 집중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윤석열 후보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규모의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 민주당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캠프에 들어간 걸 넘어서서 지금 선대위에 구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20일 만에 철회할 정도의 결정이 나오는 동안 도대체 선대위는 뭐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후보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후보 혼자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양정철 전 민주정치연구원장도 후보만 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어떤 조율을 거쳐서 그러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이끌 때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3년도에 출범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거버넌스 행정을 하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포함해서 지식인들 학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는 그런 식의 정책으로 해야지 지금식으로 뭐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옳다고 하면 던졌다가 뭐 여론이 안 좋으면 좀 뺐다가 거기 다시 또 뭘 추가했다 이런 식의 졸속 행정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더욱더 반성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예. 이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주말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매일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뭐 메타버스 이제 성찰 좀 하고 그동안 우리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주말에는 차분히 앉아서 뭐가 잘못됐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자기 혼자서 시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2~3시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고들이 터지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저게 터졌지만 곧 윤석열 후보한테도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성찰하면서 시간을 갖고 무엇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거를 할 때 어떠한 고민의 시간을 좀 갖는 저는 그렇게 좀 조언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상대 후보가 안 쉬면 못 쉬는 거죠? 같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쉬면 같이 쉬겠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차분하게 주말 같은 데는 그동안 있었던 거 정리도 하고 리서치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게 좋은 디시전 메이킹, 예를 들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런 식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져가면은 과거랑 뭐가 다르냐, 뭐가 새롭다는 거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재난지원금 전격 철회와 함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후보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사가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특검도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두 후보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특검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이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처음엔 뭐 특검은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이란 단서를 달면서 조건을 달면서 이른바 조건부 특검 수용을 밝혔는데 예. 조건부 특검 수용은 뭐 기존의 입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이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조금 더 진전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여야가 합의하자. 예. 합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맨 처음에 특검 얘기가 나온 건 대장동 그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제 그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 시절이니까 그때 왜 이 대장동 이 민간 비리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예.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문제를 하나 이제 개발한 거죠. 네. 그야말로 개발이라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한편에 또 고발사주 의혹이 있잖아요. 네. 저희 아까 화면에는 고발사주 의혹은 안 나왔는데 네. 그건 여전히 수사 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 대 고발사주 의혹 이 두 가지가 양대 이제 그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돌발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말이 일리가 있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특검이 나온 건 대장동 개발 사건, 의혹 사건 이게 워낙 이제 뭐 고구마 주기처럼 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예. 특검해야 되겠다. 검찰이 이 무슨 뭐 압수수색도 너무 늦게 들어가고 뭐 계좌 추적도 늦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부 있으니까 일부인지 뭐 여러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좀 말이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특검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특검이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특검은 검찰보다 수사력은 딸려요. 예. 단지 이제 그 공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 국면이란 말이에요. 대선 국면인데 지금 이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그 대장동 의혹 사건만 특검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부산저축은행하고 고발사주 의혹을 안 하면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민주당이 저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도 과감하게 다 하자. 지금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 못 받을 거 없지 않냐라는 게 야당이 민주당에 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도 그렇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의 문제 제기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서 나왔던 건데 이왕 그렇게 됐으니 나 문제가 없으니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효능감이 있어가지고 예. 특검의 효율성 같은 문제는 따로 또 이제 좀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특검의 수사력은 한계가 있는 건데 네. 대장동 개발 사건 의혹 사건 해야죠. 부산저축은행 의혹 사건하고 고발사주 의혹까지 하면 과연 특검이 거의 아무 결과를 안 낼 수도 있어요. 특검이 모든 걸 다 밝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특검으로 말고 투트랙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요? 글쎄 투트랙, 세트랙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현재 특검을 하나도 합의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에 BBK도 결국은 당선되고 나왔는데 취임 며칠 전에 무혐의 결론 났던 거 아니에요? 예. 과거도 특검을 보면요.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게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고 예. 이제는 공은 이제 야당에 넘어간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예. 던져 주셨는데 일단 그럼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특검을 끝낼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후보 등록이 2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후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특검이 조사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 네. 그럼 최소한도 2월 15일 전에 특검의 수사 결과가 끝내야지만이 유권자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리 늦어도 특검은 2월 초에 끝나야 돼요. 지금도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늦었죠. 한참 늦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아주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특검 거부했잖아요. 예. 그때 조건부 특검을 얘기하다가 느없이 벼랑간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건 없는 특보를 먼저 했었으면 최소한도 1월 말까지는 모든 결과가 끝나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판단을 했겠죠. 이제 특검 개별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최소한 한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특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특검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직하다고 한다면 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잘못이었다면 특검을 받아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약하고 최소한도 1월 말까지 모든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합의하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특검 받아라, 받지 않는다, 쌍특검 한다 이런 식의 공방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 끌게 하고 나중에 뭐 서로가 또 하겠죠. 저쪽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특검을 요청했는데 뭐 상대방이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 왜 특검을 해야 되죠? 라는 아주 근본적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무슨 뭐 특검에 대한 절차, 특검에 대한 방식 이거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상설특검법을 해가지고 하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2007년도 BBK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BBK 특검은 실은 선거 끝나고 했지만 조항을 달았어요.
대통령이 취임되기 전에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특검의 기간을 30일 동안 딱 받는다든지 예. 60일 동안 받는지 그래서 결국은 특검 결과를 대통령 출범 4일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됐지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검에 대한 부분들도 마지노선은 저는 1월 말이라고 봅니다. 이때 모든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여야 합의를 하고 만약 못하면 예. 1차라도 일단 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잠시 쉬었다가 그래가 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검의 효율성과 특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감에 충족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공방만 하고 그저 특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쌍특검이 어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예. 저는 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한 번쯤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왜냐하면 식으로요? 어쨌든 여당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일단 수용했잖아요. 물론 부산저축은행을 단서로 달았지만 상설 특검이 있잖아요. 지금 네. 김 선생 말씀처럼. 그러면 개별 특검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이거 합의 되겠어요 지금? 정말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예. 아직 100일 남았으면 110일 남았으니까 길게 남았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등록 따져보세요. 네. 언제 만나서 언제 합의하고 범위 규모 또 얼마 싸우겠어요. 또 여야가 지금 이거 거의 목숨이 걸린 건데 심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법무장관이 대통령 지시해가지고 상설특검 하자.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 뭐 1월 중순이라든지 지금 11월 오늘이 19일인가요? 네. 그러면 뭐 한 12월 지나고 1월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별로 이게 똑부러지게 결과를 못 냈잖아요. 수사 의제 문제거든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법무장관하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여당 후보가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적은 거잖아요, 지금. 부담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특검, 상설특검에서 국민이 바라는 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거든요. 예. 아직 우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역대 가장 비호감 대선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그건 여당 의원들도 인정하는 거고 야당 의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그 역대 가장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큰 근거는 양 후보가 사고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풀 만한 그걸 마지막 대통령이 선거 개입이 아니죠, 그거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권자들로 하여금 표심이 왜곡되지 않게 예. 판단의 근거 제공하는 건 전 정부의 전 임무라고 봐요. 그건 선거 개입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이걸 계속 이렇게 또 공방으로 가고 이쪽에 공 던지고 야당이 또 받고 안 받고 지금 어제도 보니까 또 야당이 또 뭐 심하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당 마찬가지고. 여야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어 이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선거의 표심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좀 상설특검 같은 걸 발휘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거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3월 9일 대선 전까지 특검 결과 나오겠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럼 1월 말까지 1차 결과만 내더라도 그런 방법이 또 하나가 있겠군요. 2달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예. 60일간. 지금 상설특검이랑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개별특검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그 충돌이 되냐면 예. 지금 얘기할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거를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 가지고 또 막 싸워요. 여야가. 고발 사주는 넣어야 되는 거야 안 돼요? 아니 그건 별개로 해야 되죠. 왜냐면 그건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고발 예. 사주 같이 넣는 게 그래서 좋다가 쌍특검이 많더라고요. 이제 좀 뭐 예. 정도를 얘기한다면 2개의 특검을 같이 분명히 하고 네. 상설특검으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는 1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발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합의를 보는 것이 예. 국민들로 둘 다 특검하자는 게 47.6%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이 둘 다 특검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누차 뭐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교체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과 관련돼서는 야당 특검 추천을 받고 네. 고발사주 의원 특검에 같은 거는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했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특검의 효율성과 효과성과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알 거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어떻게 지킬 거냐를 가지고서 한다면 지금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의지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뭐 저는 상설특검 뭐 당장 합의 보면은 상설특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예. 바로 특검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무슨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5일 이전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특검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여권 대통합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항상 이제 통합한 쪽은 좀 이기는 경향이 있고 분열된 쪽은 지고 이래 왔어요. 그래서 예. 항상 연대 단일화 이런 것들이 선거에 큰 이제 변수들이 되는 건데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걸 보면은 굳이 뭐 통합이라는 단어를 달기도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뭐 지난번 저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 위성정당으로 나왔던 네. 거 아니에요? 야당도 위성정당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통합이라고 단어 달 것도 없는데 일단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가자. 왜냐면 열린민주당도 몇 프로의 지지율이 있단 말이죠. 가는 건 뭐 그건 탓할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한 입장이었어요. 조국 사태 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도층에게 그 민주당을 이탈했다가 아직은 이제 누구에게도 표를 주지 못하는 그런 유권자들, 그런 유권자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망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워낙 강한 입장이었거든요. 민주당보다. 예. 아니 거의 좀 심하게 과장하면 무조건적으로 조국 사태 때 조국 옹호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최강욱 대표가 좀 그래서 이거는 선거에서 일단은 이기 위한 선거 방식, 선거 방정식은 이제 일단 통합이건 맞는데 무조건적으로 통합하는 게 꼭 중도층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건 좀 민주당이 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출범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막판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향후 상황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뭐 선택의 문제겠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후보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특정 인물 중심으로 갈 거냐. 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예. 총괄한 수준이냐. 자, 기존 경륜을 살릴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가서 다시 계속 메모드급이 아니라 실무용으로 갈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 후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건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보니까 역시 이게 꼭 무슨 효율성이라는 게 지금 선대위 쇄신안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10월 10일 날 후보가 되고 나서 2주 만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요. 네. 그거는 최악의 수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2016년 3월 25일 날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열린민주당을 보고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는 나쁜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정당이랑 무슨 합당을 합니까? 그리고 조국 수호에 앞장섰었던 열린민주당을 합당해가지고 그게 무슨 중도위원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위원을 방해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전략이 없다. 그렇게 메모드급 선대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략 없는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뭔가 실무형이고 아주 핵심적인 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같이 경선에서 뛰었던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핵심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뭘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봉착이 되는 다만 이게 너무 질질 끌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11월 5일 날 자기가 후보가 선정되고 나서 벌써 2주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안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통합 선대위로 가져가고 다만 반문 빅텐트라는 것이 과연 선거에 유리할 거냐 유리하지 않을 거냐는 거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가지고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부패 정권 심판론이었지만 결국은 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문 빅텐트론보다는 그거를 좀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에 있어서의 선대위 구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주말에 열심히 쉬어라. 고민도 하고 쉬고 성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론 빨리 저는 월요일 정도는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합류도 관심을 모았던 대목인데 이 밖에 호남계 인사들도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호남 인사들의 선대위 합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호남 선대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글쎄, 호남계 그걸 인사들 보는지 민주당 합류요? 입장. 예. 민주당 입장이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지금 호남에서의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좀 높다 하더라도 과거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무튼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지 김동철 전 의원 일단 합류시킨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의 공식이라는 건 일단 합류시키면 좋아요.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아주 부정적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 지금 아까도 통합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합류하는 거 이런 거 다 끌어들이는 건 좋은데 우리 선거가 다 무조건 다 통합한다, 합류한다 이것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권자들은 어떤 면에서부터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누가 거기 들어간다고 확 갑자기 상징적으로 바뀌고 그럽니까? 저 요새 국민의힘의 그걸 봐도요. 지금 이 국민이 바라는 건 지금 하도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 이제 화두 같은 게 돼 있는데 네. 기득권 정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선 후보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들이. 네. 근데 여전히 기득권 정치 가지고 선대를 꾸려요 또. 이거 아주 상호 모순적이에요. 국민의힘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저렇게 오래 끈다는 거 국민들이 볼 땐 굉장히 볼수가 사나워요. 예. 누구를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다 뭐 완톱으로 가느냐 뭐 밑에 몇 명 있느냐 그게 국민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선거 전략으로 그들에겐 대단히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여전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고 권력 투쟁까지는 하지만 권력 다툼으로 보이거든요. 예. 게다가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옛날 인물들이에요. 새로움이 없죠. 뭐 참신한 인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입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자신들끼리 이길 것 같으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겠다고 거기서 배제되면 안 되니까 네. 일단 거기 선은 좀 닿아야 되니까 심하게 말씀드려서 예. 그건 뭐 약자와의 동행하는데 약자와의 동행한다면서 전 기득권 정치인이 다가 있어요. 그 캠프 내에서의 그 상호 모순이다 이런 얘기. 뭔가 정말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은 약자 동행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이. 왜냐면 약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저러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여야지. 예. 뭐 과거에 김노재 전 의원이나 박준 전 의원 다 기득권 정치들이에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기득권 정치고. 기득권 정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선 후보들이 나와 있는 건데 여전히 하는 행태들은 양대 정당이 다 기득권 정치 가지고 지금 뭔가 선거 치료하고 있다. 뭔가 선거의 방식을 좀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존의 방식까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누굴 합류하고 이래서 뭐 통합해서 표를 얻는 거 그건 뭐라고 남을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좀 방식을 바꿔라 아이디어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캠프 입장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얘기 나오고 김한길 전 대표 영입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총괄하는 김종인 위원장 그 바로 밑에 상임 총괄 예. 그는 없애버리고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공동 선대본부장이란 거를 만들어서 그 선대위 전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예. 그리고 후보 특위라는 거를 만들어서 가는 뭐 미래비전위원회든 뭐 화합위원회든 이 그쪽에는 예. 윤 후보가 영입하는 사람들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 두 개의 트랙으로 갈 수밖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하면은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뭐 대통령 후보가 선대위에 관련돼서 총괄은 그만 하시고 예, 예. 특위와 관련된 거 후보와 관련된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과거 2012년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보세요. 한강호, 김경재 그 뭐 더 나아가서 뭐 우리가 얘기한 하나갑 전부 다 호남 사람들 갖다 놓고 해서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네. 뭐가 통합이 됐나요? 또 그런 부분들도 일리는 맞지만 그래도 선거에서 후보가 결심하고 후보가 그동안 지금까지 올 때까지 도움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뭐 특위 차원에서 좀 모시겠다고 그걸 야박하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 얼마든지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공동 선대본부장을 만나서 이제 실무용으로 배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원희룡 포함해서 윤희숙, 뭐 금태섭 등등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모양새가 갖출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릴 거라고 좀 봐야 되고 예. 조금씩 한 발짝씩 네. 양보해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중간에 상임본부장으로 하는 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체계가 이렇게 돼 네, 있으니까요. 체계가 바로 자기가 짓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김병준 위원장을 갖다 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은 옆으로 빼서 투기 쪽으로 가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가 뻔해요. 한 달 움직이다가 안 되면 3시간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보니까 안 되더라. 네. 지금 민주당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할 텐데 예. 나름대로 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대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김한길 전 대표 영입에 대해서 대통합 위원장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람 몇 명 들어온다고 통합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안 좋게 근데 표현을 실은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그럼 들어오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실은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원톱 시스템으로 전부 다 가져갔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은 김한길이라고 본 거죠. 두 번째는 어차피 나중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안철수 후보와 가장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한길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견제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필요한 것이지 예. 표면상으로는 뭐 통합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온다고 무슨 통합에 대해 무슨 그 호남 분들도 들어와서도 안 됐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면에서의 아주 고도의 수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